안녕하세요. 2025년 11월에도 조용한 생활에 곁을 내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플레이하신 코너는 부정기 코너인 생활력입니다. 우리 생활에 물적 토대를 이루는 힘을 기르는 방법을 다양한 분야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 우리가 익힐 생활력은 운전입니다. 아직 면허를 취득하실 수 없는 미성년 생활인이나 운전은 이제 졸업했다 하는 생활인도 계시겠지만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생활력 트레이너는 언니차 프로젝트의 이연지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회사의 누구입니다 라든가 작가님입니다 이러면은 어떤 일 하시는지 퍼뜩 들어오는데 네. 언니차 프로젝트 이러면은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게 어떤 성격의 프로젝트인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프로젝트를 본인 소개와 함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성이나 초보 운전자들을 위해서 자동차 관리, 아니면 사고 났을 때 대처, 보험 관리, 내 차 소모품 교환은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자동차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니차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활동명이자 일종의 브랜드명처럼 이용이 되고 있고요. 네. 원래는 이제 3명이 팀으로 시작을 했는데 3분. 네, 이제 제가 주축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20년부터니 6년 차 되었네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성인으로서 독립생활을 하고 나신 다음에 언니차 프로젝트를 이제 창안을 하신 거죠? 네. 원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면 수업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시간을 어떻게 좀 유용하게 쓸까 이러다가 공모전 같은 걸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공모전이요? 네네. 공모전 중에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청년 성평등 사업이 있었는데 네. 그걸 보고 원래도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종류의 일이라서 언니차 프로젝트를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네네.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를 이제 멘토링 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인큐베이팅 해주셨던 거죠. 맨 처음에 요걸 만들었을 때 언니차 프로젝트를 이거는 원데이 클래스로 한 3시간 정도 클래스였어요. 내 차 관리, 점검, 소모품 교환 딱 이렇게 기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이 워크샵이 인터넷에서 되게 화제가 되었어가지고 경향신문에서 취재를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지자체 같은 곳에서 수업을 의뢰를 해주셔서 이제 하루짜리 수업이 아니라 막 4주짜리 수업 이렇게 되면서 더 풍성한 내용을 넣을 수 있게 됐답니다. 여성만 수강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교통약자들이나 네네. 초보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언니차라는 말에 들어있는 그 젠더가 있잖아요. 네. 여성의 삶의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과 운전을 이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운전이잖아요. 그렇죠. 면허 연령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술 마실 수 있고. 맞습니다. 그 2개는 붙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물론 그렇죠. 근데 서울시에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별을 비율을 따져보면은 사실 남성과 여성의 수가 꽤 차이가 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배 더 많이 면허를 취득한 상태이고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은 뭐 이과에 강하다, 기계를 잘한다 막 이렇게 키워오지만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내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바탕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가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젊은 학생들은 좀 덜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다 렌터카잖아요. 근데 남자 출연자들은 다만 여자 출연자들을 픽업하게 만드는 멋진 장면을 연출을 하지만 여성 출연자들에게는 운전의 기회를 그다지 주지 않았었죠. 조수석 차지. 그죠. 네. 그래서 어른으로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자립심인 기술로서 운전이 저는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는 좀 그렇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운전면허를 따려고 할 때 1종을 딸까 2종을 딸까 고민을 하실 때 여자가 1종을 딴다고 하면 뭐하러 어렵게 1종을 하냐. 큰 차 운전할 일 없다. 어렵다. 그렇죠. 이제 대형차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문제의식을 잘 알겠고 제가 생각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경우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와지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와지다는 한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전거는 남학생들한테만 허락이 되고 여자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걸 문화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와지다가 자전거를 탈 거야 라는 그 결심을 실천하는 이야기인데 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이 영화 보는 동안 어머니들 경우에 이제 자동차 운전 장벽이 있어서 다 일하는 여성인데도 카풀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로 인해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이 영화 이후에는 법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놓고 보면 확실히 이동권이라는 게 삶의 독립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이 이 지점에 오시기까지 이런저런 질문을 드려봤는데 저희가 생활력이기 때문에 생활의 기술, 운전에 관해서 팁을 얻을 수 있는 문답들을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면허를 따야 될까부터 고민이 될 거잖아요. 무면허이신 분들은. 어떤 면허들이 있고 그 취득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따실 때는 1종 자동, 1종 보통 이렇게 따실 수 있고 보통 1종은 기어가 있는 그 수동 차량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1종인데 오토 자동 변속기가 있는 면허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어는 어려우신 분들은 1종 자동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1종인데 기어가 있는 걸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차가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수동 변속기 차량이 거의 없긴 합니다. 근데 외국에 가게 된다면 특히 수동 변속기 차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고 렌터카를 빌리려고 해도 자동 변속기 차량보다 수동이 많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보시고 싶으시다면 수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간다거나 또 내가 어디 가서 살게 될지 모르는데 다시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2종은 똑같나요? 예전하고? 1종과 2종 차이가 그 최대 승차 인원, 화물 적재량, 그리고 특수 차량 같은 경우는 총 중량 차이가 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더 큰 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태권도 도장을 한다. 그러면 1종을 타야 되고 그냥 우리 집이 조금 식구가 많다. 그 정도면은 2종을 따도 괜찮다. 그런 거죠.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면허시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제일 간편한 건 전문학원에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전문학원에 등록을 안 하시고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을 혼자서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학원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거를 혼자 한다는 거는 공터와 내 차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차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면허도 없는 나에게 차를 빌려줄 지인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않습니다. 대지가 500평이다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학원이 답이다. 지금의 면허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건 학원에서 이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인터넷으로 이수하실 수도 있고요. 그걸 이수하시면 필기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필기 보시고 합격하시고 나면은 이제 기능교육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기능교육을 최소 4시간 수강하신 다음에 이제 기능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기능시험에 합격하신 다음에 도로 주행을 하실 수 있게 되고 도로 주행을 최소 6시간 하신 다음에 도로 주행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면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기술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뭐뭘 시험 치나요? 기능 시험에는 이게 그 1종이랑 2종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주로 코스를 운전하시게 돼요. 처음에 이제 경사로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사거리를 통과할 때 신호를 지키는 거. 네. 그 다음에 가속 구간에서 충분히 속도를 내고 다시 감속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돌발이라고 해서 맞아. 벨이 울리면은 3초 이내에 정지하고 벨을 누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할 수 있어야 하죠. 보통 몇 번 떨어져요? 운전면허 최종까지? 참고로 이게 사람들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에 대해서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다들 한 번에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죠. 저도 불합격을 했습니다. 주행에서 길이 복잡하다 보니까 차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한 번 떨어졌고요. 네. 그때 서울에서 시험을 봤었는데 서울에 차가 너무 많으니까 어렵죠. 너무 자신감이 그 당시로는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약간 꼼수를 내가지고 좋았어. 나 경기도로 간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붙었습니다. 뭐 한두 번 떨어지는 거는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겠네요. 네네, 괜찮답니다. 그래서 저도 불합격했지만 지금은 아주 잘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면허가 나왔어요? 네. 용자들은 또 바로 도로로 나가기도 하겠죠? 네네. 근데 운전면허 시험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운전면허 학원에서 기능을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막 핸들 오른쪽으로 3번 돌리고 후진을 여기 벽돌까지 한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2번 돌려서 그러니까 공식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전에서는 그 차가 아니고 그 시험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이라든지 잘 아는 분과 좀 연습을 하신 다음에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게 가족끼리 연수라는 게 상당히 많은 문제를 맞습니다. 의의가 상할 수 있죠. 또 가족 중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겠죠? 네네. 학원에서 보통 연수를 해줍니다. 물론 유료로 가능합니다. 네. 보통 처음 하실 때는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면 된다고 학원에선 얘기합니다. 네. 저도 연수를 받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공유 자동차로 시작하면서 연습했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실전에서 배우셨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면허는 따고 그 다음에 좀 원하는 지식이나 기술들을 좀 잘 익혀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운전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공유차로 운전을 해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중고차를 살 수도 있고 신차를 살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차를 사는 단계로 넘어가 본다면 자기한테 맞는 차를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요거를 먼저 생각해보면 차를 고르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이 뭐 1,200만 원이다. 이러면은 사실 신차는 이제 경차 정도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신차를 경차를 사고 싶은가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중고차부터 이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단을 좋아하는가 아니면은 SUV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가 화물이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먼저 용도에 따라서 차의 종류를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내가 몇 명을 평소에 태울 것인지에 따라서 차 크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고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나나 기껏해야 1명 정도 더 태울 것 같다. 그러면은 뒷자리에 안락함 같은 거는 조금 덜 덜 생각해도 되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분류가 외제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차 중에 외제차가 있을 텐데 외제차의 문제는 사고 시에 수리비가 큰 차이가 난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가 이제 경제적으로 차를 살 때 예산부터 생각해 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살 때 예를 들어서 모든 예산을 다 소진해서 수리비를 못 쓰게 된다. 그러니까 한번 긁었더니 범퍼 하나 가는데 막 200만 원 달라고 해요. 막 그러면 이제 눈물이 나면서 회의감이 들게 되겠죠. 그러네요. 이게 외제차를 굳이 사려면은 비상금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좀 유의해야겠네요. 네네. 아무리 취향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지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얼마 정도 좀 이렇게 예비비가 있어야 될까요? 국산차로 내가 1년차 초보 운전자다. 이러면은 사고 처리비로 약 100만 원 정도로 예비로 두시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내 과실률이 낮다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내 과실에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자가분담금을 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외제차다 그러면은 그거에 곱하기 3, 4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계산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신차 경우는 딜러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네네. 많이 정보를 주시잖아요. 네. 중고차 경우에는 꼭 질문해야 될 사항,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중고차를 보통 요새는 인터넷에서 보시고 이제 상사로 그렇죠. 찾아가시잖아요. 네. 그때 미리 스크린샷을 하거나 인쇄를 해두셔서 실제 차량과 차이가 나지 않는지 일단 보셔야 되고, 그 차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허위 매물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다른 차를 보기보다는 그냥 돌아오는 게 나올 때도 있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 허위 매물이 아니라 있었다, 그 차가, 그때 중고차 성능 점검 기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 파는 사이트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자동차의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유무라든지 수리했던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팬더를 판금했다라든지 아니면은 교환을 했다든지 엔진에서 오일이 누유가 된다든지 막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둔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진짜인지? 물론 그것도 허위로 기재를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렇게 허위로 기재하고 매매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거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무효화 동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사고가 나서 또 다른 피해가 생겼다면 그것까지 물어낼 수 있도록 계약서에다가 이제 한 줄을 첨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걸 꼭 해야겠네요. 그렇죠. 계약 무효 시 손해배상은 별도이다, 이렇게 해두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또 침수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도 네. 알 수 있어요, 그 기록부로? 원래는 이제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네. 침수 기록이 보험에 남습니다,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험 수리를 안 하고 그냥 사설로 내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한 다음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량이 매우 고가일 경우 얘를 보험으로 침수 수리를 하는 순간 이 차 가격은 끝나겠죠. 네. 그래서 한 200~300 주고 그냥 사설로 보험 수리를 안 한 다음에 하자 없는 차로 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알아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침수차를 판명하는 방법들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니겠어요. 그쵸, 더 잘할지도 몰라.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보통 침수가 되게 되면은 이제 전기 부품 쪽이 전자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들은 차에 대해서 잘 아는 분과 함께 그거를 밝혀야지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거기가 딱 그 사각지대네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실제 차를 보았을 때 재도색을 했던 판은 색이 약간 다르거나 표면 상태가 달라서 차를 약간만 아시는 분이면 네. 이거 재도색이나 판금했던 판이네 하고 바로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네트에 볼트가 풀렀다가 체결했던 흔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트렁크 뚜껑을 체결했다가 풀렀던 흔적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살려고 마음이 좀 정해진 다음에 시승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시승하실 때 엔진이 막 지나치게 떨리진 않는다든지 기어 변속할 때 충격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잡음이나 냄새가 이상하진 않은지. 탄내가 난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침수차는 진흙 냄새 같은 게 납니다. 오, 그렇군요. 이제 그런 거를 짧지만 운전하면서 주의 깊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각종 버튼도 다 눌러보시고 라이트도 켜지는지 에어컨이랑 히터가 다 나오는지. 그래서 가끔 이제 동절기에 파는 경우에 에어컨이 고장나 있었는데 안 틀어보고 사셨다가 에어컨이 안 나오네, 그럴 수 있죠. 신중할수록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공유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조심할 사항이 있겠죠, 초보자들이? 아, 그럼요. 네. 초보분들이 렌터카나 공유차 많이 사용하시는데 앞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를 내가 캐치하지 못하면 제가 뒤집어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 체크할 게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차를 인수한 다음에 사진을 다 찍어달라, 확인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사진을 찍으시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한 바퀴 한번 잘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실내에 뭐 물건을 누가 놓고 갔다거나 그러면은 만약 없어진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렌터카 회사나 거기서 체크를 안 하나요? 돌려받았을 안 때?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사람이 차를 빌려주고 사람이 차를 회수하는 그런 렌터카 회사가 있지만 그거 말고 공유차는 그냥 주차장에 내가 갖다 놓고 원격으로 앱으로 사용했음 하고 반납하고 끝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앞사람이 막 차에다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도 그 렌터카 회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공유차를 사용했는데 앞자리를 이렇게 딱 보고 이제 사진 찍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타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무서워. 왜 이렇게 코가 간지럽지? 그래서 보니까 뒷자리에 동물의 털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앞차 이용자가 이제 동물과 차를 이용했는데 청소를 안 하고 그냥 반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규약이 없어요? 원래는 차 안에 이제 더럽히지 말 것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냥 하고 가버린 거죠. 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공유차 업체에다가 알렸더니 그쪽에서 조치하겠다 하고 그 전 유저한테는 아마 페널티가 들어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새 차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책임 소재가 아닌 것들이 나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골고루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꼭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게 생각났네요. 뭐냐면 공유차는 이용하실 때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안 됩니다. 핸드폰 배터리로 공유차의 문을 열고 닫기 때문인데요. 폰에다가 블루투스를 켜가지고 차랑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물 키를 어디 카운터에 가서 받는 게 더 이상 않죠. 아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 핸드폰이 꺼진다 그러면은 차를 못 여는 겁니다. 시동을 걸지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공유차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핸드폰이 꺼지지 않도록 배터리 유지를 하실 것.